겸손은 갔습니다. 294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태들이 많이 안 좋네요. 첫 번째, 박시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상태 좋은데? 상태 좋아. 자, 머리 했네? 많지도 않은데 잘 말았네. 눈치가 빨라.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립적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여론조사. 비싼 게! 비싼 게! 처음 만난 사람, 쓱 가서 물어봐요. 비싼 게? 정확하다! 나오면 우리 편이야. 잠깐 생각을 잘못하면 비싼 게 하면 좋아요. 택시를 탔는데, 이 기사님이, 긴가민가 할 때, 아저씨, 비싼 게? 그거 괜찮은데. 다른 정치적 이슈로 건드리면 피곤해지잖아. 뭐. 비싼 게, 나쁘죠. 그런다든가. 자, 지난주에 여론조사 꽃 조사 1년 만에 양당 지지율 격차가 5% 이내로 처음 좁혀졌다. 지난 1년 동안 큰 틀에서 구도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전화면접에서는. 그래서 보수 커뮤니티에서 김어준 칭찬글이 많았습니다. 여론조사 꽃의 전화 면접만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튄 게 아니라 우리 전화 면접만 잡아낸 민심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고 그 정체는 두려움이다. 특히 수도권의 민주당 지지 성향의 여성들이 이재명 살인 미수를 보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분노하거나 진상 규명을 외치기 전에 두려움을 먼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도권에서 국힘이 40, 민주당이 36. 1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까지 됐단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이재명 대표의 건재가 확인되고 나면 한두 주 이내에 돌아온다. 라고 했는데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았어요. 네. 자, 이번 주에 44대 32로 우리가 1년 가까이 봐왔던 그 그대로 돌아왔는데 근데 이 전화면접 조사에서 보수 응답자가 더 많았어요. 비율이 27.1, 보수가, 진보가 26.6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양당 간의 격차가 12%포인트 차이가 났다. 그리고 서울 보세요. 지난주에 민주당 36, 국민의힘 40이었어요. 이게 45대 31로 한 주 만에 이만큼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이럴 때는 여론조사 수치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심연을 들여다봐야 된다. 자뻑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근데 지난주에 수요일 목요일에 한 총선 여론조사 그때는 이전과 유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요일 토요일 이 정례조사가 흔들렸죠. 그렇죠. 우리 전화 면접만 이렇게 갑자기 급격히 줄었단 말이죠. 저는 우리 전화 면접이 정확하게 그걸 잡아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사건이 대중에게 어떻게 각인됐느냐. 우리만 이런 조사했거든요. 아무도 이걸 묻지 않는데 당적, 신상, 편지 다 공개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소하려 하고 있다. 이게 대중의 인식이에요. 이렇게 아무도 보도하지 않죠. 하지만 대중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 관련된 글이 압도적으로 많았잖아요. 지난 한 주가. 근데 여론조사를 안 해요. 가장 큰 현안 이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는 안 해요. 대신 무슨 조사를 하느냐? 헬기를 탄 것이 특혜냐 아니냐. 이 설문 자체가 바이어스가 걸려 있어요. 그 한 주 동안 본 기사는 다 특혜라는 기사밖에 본 적이 없거든. 뉴스 공장에서나 아니라고 막 주장하지. 그런데 특혜냐 아니냐고 물으면 그 기사가 생각나지. 위급한 상황에서 헬기를 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근데 그렇게 묻지 않고 헬기가 특혜냐 아니냐는 이미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진짜 물어봐야 될 건 이거지. 공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축소하려 하고 있다. 대구 경북에서도 높아요. 49.7. 49.7% 참. 대구 경북에서 봐도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는 누구나 이상한 거야 그냥. 자, 그 다음에 이게 답하기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술자리에서 지인들끼리는 야, 뭐 배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전화로 직접 단독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독 범행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전화에다 대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5% 가까이가 단독 범행 아닐 것 같다고 답을 했단 말이야.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단독 범행 아닐 것 같다고 내심 생각해요. 이 정도 나왔다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도 36%는 단독 범행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물어봐야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특검해야 됩니까? 필요하다. 62%. 야, 이 정표는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저희 여론조사 꽃에서 과거 한동훈하고 마포를 붙였을 때 이후로 처음 사진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물청소 의도적 훼손이다. 대구 경북에서도 의도적 훼손이라고 생각해요. 48%가. 누가 거기를 물청소부터 해. 이상하잖아. 이게 가장 심플해요. 사람들한테. 야, 그게 맞아? 물청소하는 게? 더군다나 칼 맞고 40분 지났는데 아직 병원에 도착도 안 했는데. 생사가 아직 결정도 안 됐잖아요. 최초에 보도는 박시영TV가 했다는 거.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병원에 후송되는 과정에서 사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 현장인데 물청소부터 해. 말이 안 돼.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사망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청소부터 지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이유가 증거를 다 확보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은 그러면 폴리스 라인도 못 치겠네? 물청소 도구가 경찰차에서 나왔잖아요. 순찰차에서 그거 싣고 다니지 않거든. 어디 가가지고 그 통을 위해서 물을 담고 빗자루 같은 걸 구해온 거예요.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전에 지시했다는 거야. 말도 안 되지. 베리 스트레인지하지. LA. LA에서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거기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영어를 씁니까? 영어 잘 몰라. 그렇지. LA 살면 영어 몰라도 돼. 저 뒤에 캐나다에서 오신 분. 거기 영어 사용 지역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아는 게 그거야. 아는 게. 자, 이야기는 저희가 또 후반부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 조사를 왜 안 하냐고. 왜 이런 조사 안 합니까? 뭐 정례 조사 늘 하는 데들 있잖아요. 마치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 양 취급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자, 이제 총선 특집 용산이에요. 서울에서 강남제하고는 국힘이 가장 해볼 만한, 거기에 대통령실도 있고 현역도 국힘의 권영세 의원이고, 권영세 의원이 그렇죠. 실세 장관이었잖아. 지지세도 박빙이에요. 궁금하잖아. 근데 여기가 보수가 훨씬 많습니다. 30.5%가 잡혔고요. 진보는 22.5에 불과했어요. 이렇게 정당 지지도가 붙었다는 얘기는 중도층이 민주당 쪽으로 확 쏠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도층에서 45.9대 25.6으로 민주당이 크게 앞서고 있죠. 그러니까 저 정당 지지도가 저렇게 붙는 겁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민주당 예비 후보군 성장현, 강태웅 두 분이 이제 권영세 현역 의원에 비해서 인지도가 떨어져요. 그렇죠. 전국적 지명도는 약하죠. 전국적 지명도가 약해요. 예. 저쪽은 가장 강한 후보 중에 하나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약한 예비 후보이란 말이죠. 두 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한 자리 숫자리밖에 안 돼요. 성장현 저분은 이제 구청장 4번 하신 분이고요. 강태웅 저분은 전 지역위원장이기도 하고 서울시에서 부시장을 박원순 시장 시절에 했던 분이고. 자, 국민의힘에서는 압도적으로 권영세고. 그래서 가상 대결을 붙여봤어요. 강태웅이든 성장현이든 한 3% 내외로 이기게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권영세 의원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윤석열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그렇죠. 윤석열이 도와준 거죠. 예. 용산에 왔잖아요. 교통마비. 용산이 막 뜨고 있었는데 오히려 용화대가 오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교통도 마비되고 뭐 시위도 많고 집권 2년차에 대통령 가까이서 장관을 했다는 것은 훈장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벌점이야. 윤석열 마이너스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역구입니다, 여기가. 여당 입장에서는 권영세를 제끼기 어렵거든요. 실세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용산을 반드시 꺾어야 돼요. 그렇죠. 용화대가 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금 두 분이 근소하게 여론조사 곳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을 투입하기에는 굉장히 고민될 겁니다. 전략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고민하겠죠. 만약에 저한테 권한을 준다면 저는 경선시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두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다. 박시영 대표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키워줘야 되느냐 아니면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지역이고 관심 지역구가 될 거예요, 여기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벌점 먹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한동훈 하는 거 보니까 황당하더만. 마포에 정청래 맞불른다고 김경률 회계사 붙였잖아요. 당에는 공천관리 기구가 있어요. 공관이나 전력공천위원회가 있거든요. 거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너 해! 이렇게 한 거야. 그것도 그렇고 이 김경률 회계사를 만약에 챙겨주고 싶었다. 그러면 거기 보내면 안 되지. 정청래 지역구는 자기가 가도 안 돼요. 버리는 카드로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색은 내고 실제로는 버리는 거지. 이 부분은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천을 한 거거든요, 개인이. 중간 과정이 없어. 그냥 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낙하산이에요. 중간 과정 없이 이 사람 여기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쌍팔년도에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없는지가 머릿속에 없어요.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건데 되는 줄 알아. 내가 페북에 그거 올렸는데. 뭐. 봤구나. 뭐라고 올렸어? 그런 얘기. 나라고 똑같은 얘기 했어? 에이, 찌찌뽕. 자, 찌찌뽕이고요. 예. 자, 하여튼 이 지역은 그러합니다. 그 다음, 경기 고양시을, 내 잠깐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를 까먹었었는데, 왜냐면, 우리가 열흘 전에 신청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결과표를 받아보고, 여기 한준호 지역인데, 한준호 의원은 극호감이잖아. 아무도 못 이겨. 상대 누가 나오든 간에 이 정도 격차 벌어줘. 생각해보니까 최성 고양시장 이낙연계죠. 탈당해. 탈당했죠. 탈당한다면 3자 대결 상정하고 조사하려고 미리 신청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조사하는 시점까지는 탈당을 안 했네? 그래서 이렇게밖에 조사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 지역은 최성 전 시장이 과거에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무소속으로 최성 시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무소속이 아니라 이낙연 신당으로 이낙연 신당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큰 변수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탈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탈당 예정자로 조사를 할 수 없더라고. 이런 건 이제 돈 낭비, 돈 지랄했다 이래서.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결과만 나왔어. 근데 이런 판셈에도 불구하고 한준호 의원실은 굉장히 긴장했나 보더라고요. 여론조사 돌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한다는 얘기 듣고. 여론조사 돌면 지역의 유권자 중에 뭐 여론조사 꽃이 조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 소문이 퍼지잖아요.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앞으로 궁금해하지 말라 그래. 가르쳐주지도 않잖아요. 해보나 마나한 지역인데 내가 이거 여기를 왜 했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가르쳐줬어요. 최성 때문에 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기억이 되돌아왔어. 맞다. 최성 때문이었다. 아니, 사람이 술도 안 먹는 사람이 까맣까맣게 윤석열 닮아가네. 너무 치욕적이다. 자, 앞으로 저희가 2월달 전국의 모든 지역구를 다 할 거예요. 참 부산 뭐 이런 데 하고 있죠 지금. 부산은 하고 있고 예. 전국 지역구를 다 할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서울 했잖아요. 전국을 다 한다는 거 진짜 엄청난 조사예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얘기해야지. 전국을 다 해버릴 거예요. 주요 지역들은 다시 후보도 넣어서 또 할 것이고 서울 지난번에는 구별로 한 거예요. 서울 전 지역구를 후보 넣어서 또 할 거예요. 야, 후보를 넣어서. 후보를 넣어서.
당에서 조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적합도 조사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경선 후보를 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두려워하는 것이 여론조사 꽃조사가 자기 지역으로 될까봐. 왜냐면 이건 공표가 돼버리니까 영향이 더 크거든요. 다 할 겁니다. 국내 어떤 여론조사 기관도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저희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되겠어? 소리가 작아. 소리가 작아. 이번에는 말하면 해야 될 것 같거든. 자, 구독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요 나머지 반이 목소리 작게 낸 거거든. 자, 휴대폰으로 구독됩니다. 이분들 나갈 때 구독했는지 다 체크해라. 야, 이제 좀 급해졌구나. 이거 다 돌리려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야. 계산해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와, 이거 총선 한번 치르고 해서 문 닫겠다. 근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고 탄생했기 때문에 다 합니다. 자, 어떻게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 입장은 여론조사 꼭 구독증으로 하려고 그래. 다양한 상황에서도 악취점된 역시 바스 탈취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벌써 많은 분들이 효도88로 효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닥터키를 검색하세요.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녹휴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자, 이분들 또 왔네. 기대 김대중 다큐팀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 다큐 개봉 전부터 제가 개봉 때까지는 돕겠다. 개봉했잖아, 이제. 이제 그만 나올 때도 됐잖아. 끊임없이 나오는 팀. 자, 제작 상황 실장, 조감독 두 분 또 모셨는데. 개봉을 해서 너무 좋은 얘기가 많으니까. 근데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중간에 시계 안 보고 본 다큐는 처음입니다. 어디서 저런 영상을 너무 신기할 정도 다큐예요. 영화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영화가 보고 싶다면 꼭 보세요. 자기들 아니야, 전부 다? 아니에요. 이런 평들이 쏟아지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모른다. 많아서... 온라인상에 이런 평들이 쏟아지는데. 네, 근데 이제 멀티플렉스를 주로 이제 개봉을 시작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개봉 첫 주가 지나다 보니까 관람 평들은 길게 써주시는 걸 보면 너무 좋은데 상영관 너무 적다는 불만도 좀 있고.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반응이니까 제발 와서 봐달라.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쏟아지는 관람평들을 보면 이 영화가 이미 김대중을 알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10대, 20대까지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저희 제작진 내부적으로도 좀 확신이 들었던. 그러니까 5, 60대야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걸 보고 반응이 있을 거라는 걸 확신했지만 과연 그 연령대가 아닌 분들도 통할까?
네, 미심쩍어 하다가 영화 반응을 보니 그 연령대도 통한다 이런 맞습니다. 확신이 얻었는데 네. 너무 노출할 것이 적어서 극장은 줄어들고 맞습니다. 안타까워서 나왔고요. 관람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들과 함께 관람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자, 그럼 이건 뭡니까? 저희가 지금 해외 한 30개 도시에서 상영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개봉과 네네. 동시에 네네. 해외에서 상영회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한 15개 도시에서 상영을 마쳤고 한 15개 정도 도시가 남았는데 지금 보실 영상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관객분께서 영화를 다 보시고 이제 남겨준 소감입니다. I really enjoyed the film. It was very educational. As a person from South Africa who had no idea who King Dae-jung is, I think I feel bad for not knowing who he was, and I really commend him for what he's done for the country, and it was a great experience. 이 영상을 꼭 보게 해주고 싶구나,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정말 영화적으로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는 확신이 들고요. 서울의 봄을 본 관객분들이라면 기리의 김대중을 꼭 극장에서 만나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근데 지금 극장에서 찾아가서 보려고 해도 극장 수도 적고 시간대도 잘 안 맞잖아. 하지만 노력하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의지만 있다면 볼 수 있고요. 회사 출근 전에 보러 가신다는 분도 봤어요. 의지만 있으면 해낼 수 있는 일이고. 너무 무리해. 네. 김대중이란 정치인으로 상징되는 어떤 동교동파를 뭔가 되게 찬양하는 영화이지 않을까 이런 선입견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그냥 정말 아무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와서 봐도 되게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영화인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실관람평들의 반응을 저희가 최대한 좀 공유를 드리고자. 선입견을 갖지 마라. 굉장히 다큐로서 훌륭하고 그 자체로 재밌다. 서울의 봄을 재밌게 봤다면 기리의 김대중도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완전히. 맞아요. 실제로 많이 언급을 하시고. 저희 영화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서울의 봄을 떠올려 주셨고 서울의 봄의 프리퀄이다. 서울의 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전후 한국의 근현대사를 총망라한 이야기다. 극영화보다도 더 긴장감을 가지고 재밌게 봤다는 평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의 봄을 보신 분들의 한 10분의 1만 봐주셔도 서울의 봄을 본 분들이라면 기리의 김대중을 무조건 재밌게 볼 수 있다. 거기까지 알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할 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요. 왜냐면 너무 값진 2시간이었다. 이런 평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도쿄로 가서 봐라. 네네. 7시에.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네. 뻔뻔하고 무리한 분이야. OTT로 갈 거 아닙니까? 극장에서 보실 때 느끼는 감동이 배가 되기 이게 때문에 또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 박수 치는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 이런 그렇지. 사람들이 있어요. 극장에서만 봤을 때 어떤 문화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롱런하는 그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예매율을 보면 조금씩 올라가곤 있어요. 아, 그래요?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월 25일에 저녁 7시에 조금 더 역주행을 응원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응원 상영회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극장에서 예매를 하시면 15,000원이 넘어가는데 저희 그 응원 상영회를 예매를 해주시면 10,00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기리의 김대중을 보실 수 있고요. 응원 상영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극장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응원 상영회를 따로 하니까 10,000원에 볼 수 있다. 거기서 보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10,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 외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주 좋은 점이야. 자, 알겠어요. 자, 두 분 고생하셨으니까 요 응원 상영회까지 알리고 다음 주는 제발 나오지 마요. 아무래도 이분들 또 올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어쨌든. 어머니, 저는 왜 남들과 다른 거죠? 그래, 너도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되었구나. 들어오시어요. 내가 네 아빠. 아,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쫄깃하고 고소했군요. 흑돼지로 만들면 다릅니다. 제주네이처 흑돼지 고기부터 소시지, 떡갈비, 슈바인 학생까지 딴지마켓에서 차이를 느껴보세요. 자, 제주네이처 흑돼지. 맛은 있어요. 선물 세트로 나왔습니다. 설날 선물 세트. 관절 건강 근본부터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관절 건강 기능식품 편관보가 그것인데요. JW 중해제약 건강기능식품으로 엄선된 주원료인 MSM과 NAG, 젖산 칼슘으로 건강한 관절, 연골, 뼈 모두를 생각하는 활기찬 인생의 첫걸음 편관보. 이벤트 한답니다. 3+2 이벤트 하고 있네요. 중요제약에서 만듭니다. 기후 비상시대. 우리들의 작은 행동을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늦장 부림은 노노. 부림 제지. 저도 이거 쓰는데 즐겨요. 흡수력이 좋아요. 잘 들러붙지 않아요. 자, 부림 제지. 친환경 우유값으로 만든 거니까.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나라만의 관습.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들 따르는 룰이 있게 마련이잖아. 재밌게 국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선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볼까 해요. 내가 이 사진 보면서 깨달은 건데, 핀란드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줄 서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코로나 이전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다 기다리잖아.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 건강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1.5m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럼 사는 저기 앉아야 편이고.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맞아. 그러니까 더 가까워지면 불편해지는 거리. 맞아요. 마음이 지금도 아주 불안하고. 네. 이 친밀거리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 버스에 올라탔어. 옆자리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 그럴 때 어떤 대화까지 할 수 있느냐? 대화 안 돼요. 말 걸면 굉장히 예의가 없습니다. 핀란드는 아예 옆자리에 앉지를 않는다면서요, 우선. 그러니까 앉지 말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일단 혼자 앉아. 혼자 앉고 이제 창문 옆자리가 꽉 차였으면 버스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옆에 앉으면 이거 이제 외국인. 외국인인가 봐. 아니면 이거 핀란드의 국룰을 모르는구나. 맞아요. 이 사람이 그냥 관광으로 왔구나. 핀란드 사람이라면 앉을 리가 없는데. 그쵸. 아니면 이제 버스가 너무 이제 사람이 많아서 쓸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이제 앉아야 될 수도 있어요. 설사 그런 방식으로 앉았다 하더라도 대화는 하지 않는다, 아예. 진짜로 대화하면 진짜 아니에요. 진짜 그 정도로? 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절대 안 물어보고 이거는 진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내릴 때도 제가 내릴게요. 이것보다는 그냥 약간 불편하게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사람이 내려야 돼. 그러니까. 그럴 때 내릴게요 이게 아니고 꼼지럭꼼지럭 좀 지렁이로 약간 내리려고 꼼지럭꼼지럭 지나가려고 하면 노력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눈치채고 이제 눈치를 채야 돼요. 네. 이거를. 네. 왜냐면 말을 걸면 안 되니까. 눈치를 안 채면 못 내리잖아요. 이게 계속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눈치를 못 채면 내린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어요. 계속 앉아 있어야 돼. 진짜 소심한 사람들은 이제 옆 사람이 가는 데까지 가요. 거기서 이제 내려서 집에 걸어가요. 말을 못 해가지고. 맞아요. 이게 말 걸기가 너무. 자, 그러면 이집트. 예? 옆자리에 앉죠? 네, 당연하죠.
그러면 아니, 만약에 아기가 있어요. 그럼 그냥 다리에 앉혀주기도 하고 그래요. 똑같다. 중국. 그거는 그럴 수 있지. 네, 당연히. 근데 이제 네. 어른과 어른 사이에 다리에 앉혀줄 수도 있어.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아, 그래요? 아니, 진심이, 진짜요. 모르는 어른끼리. 네, 모르는 어른끼리. 모르는 남자가 모르는 아저씨를 무릎에 앉힌다고? 가능해요. 특히 시골에 가면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자, 않아요. 모르는 아저씨가 앉아있어. 무거운 걸 들고 탔어. 네. 이거 힘들겠다. 내 무릎 위에 앉으시오. 그렇게 해도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그래도? 제안을 해도, 너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아저씨 않아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여기 잠깐 내 무릎에 앉아요. 네. 그래도 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제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취미.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가족관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결혼했어요? 아니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왜 그렇게 늦었죠? 뭐 하고 있길래 결혼을 못 했죠? 약혼을 했는데 바혼을 했다. 근데 왜? 왜 바혼을, 누구랑 처음 만났는데 버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화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자, 그럼 인생 상담. 하죠. 그러니까 이집트 버스는 그걸로 유명해요. 상담의 공간. 상담실. 진짜요. 한 번 타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모두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네. 핸드폰보다 옆 사람과 대화하는 거를 우선시를 해요. 특히 물어보면 무조건 대답을 해야 되고 대답했으면 거기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 얘기가 이어지는 거죠. 저도 한국에 오래 있다가 이집트 휴가 갔을 때 사촌이 결혼해서 아이를 몇 명까지 낳았는지 를 물어보는 거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근데 대답을 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차를 타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누구의 아들인지. 넌 누구의 아들인지. 너 그러면은 외삼촌이 그 사람 아니야? 아니요. 그럼 외삼촌이 그 사람 아니야? 예, 맞아요. 그 외삼촌이 이번에 결혼했다면서. 예, 결혼했어요. 아니, 우리는 좀 더 열려있는 편이에요. 저 거리 그건 뭐 진짜로 열려있다고 할 수가 없고. 예. 그 한 덩어리 아니야, 한 덩어리? 그쵸. 이집트 사람이 막 핀란드에 가서 저런 식으로 줄을 서야 된다면 제가 봤을 때 20분이 지나면 외로워서 죽을 것 같아요.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외국인들만이 우울증 걸려요, 핀란드는. 자, 그럼 핀란드 사람이 그러면 이집트 가면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개인 공간에 막 들어오니까. 그쵸. 그리고 뭐 계속 얘기해야 되면 피곤하지 않아요? 개인의 공간이라는 건 개념이 있는데 말은 있어요. 개념이 있긴 있어요. 이집트인들에게 프라이버시란 어느 정도 돼야 프라이버시인 거예요? 화장실 안에 들어갔으면 이제 따라갈 수 없죠. 아니 그 주제로서 재산. 재산도 아니에요. 재산도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옆에 앉았던 사람이 뭐 법률 상담사나 변호사다. 어떤 유산 분배로 다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하고 상담을 구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버스 같이 타고 가는 네. 동안은 옆에 앉은 사람이 의사예요. 그럼 나 지금 옆구리가 좀 아픈데 나는 이거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우리 아파트에 오면 뭐 내 친구가 같은 일 그러면은 또 좋은 이렇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기회는 우리가 놓치지 않아요. 놓치지 않아요. 학부모예요. 그러면은 학생의 진로에 대한 장래에 대한 본인의 경험상 뭐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은 내 아이들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버스에서 이제 학생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로 보낼 건지.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는 사회예요, 이집트는. 택시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택시 운전기사가 말 걸기 전에 제가 말 걸어요. 차가 깔끔하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정치 얘기도 해요. 원래 이집트에서 정치 얘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없는데 단둘이 택시를 탔으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중국에서 앉을 수 있다. 네네. 당연히 앉을 수 있죠. 좀 이집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은? 네, 워낙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만약에 요만한 테이블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막 이렇게 혼자 앉아서 먹는데 한 테이블 다 차지하고 그런 거 보면 막 저기 그냥 4명이 합석하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내 자리 다 앉아. 그러니까 몰라도 그냥 앉아서 퇴근했어. 그러니까 왜냐면 다 반말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어 자체가 다 반말이니까 그냥 퇴근했어? 뭐 맛있어? 맛있다 그러고 저도 이거 하나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4명짜리 테이블인데
4명이 각각 따라왔어도 네네. 그 테이블에 어울리는 게 이상하지 않다. 그렇죠. 뭐 어디 동네야? 가깝네. 위치 추가해. 막 이렇게. 위치에 바로 추가하고 학교 다닐 때 그 옆 테이블에서 뭔가를 먹는데 양이 많은 거예요. 혼자 시키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거 어때? 맛있어? 맛있대. 먹어. 이렇게 그렇게 같이 모르는 사람과도 네네네. 음식을 나눈다. 네네. 그리고 자리도 같이 앉을 수 있고 네네, 그렇죠. 음식도 모르는 사람하고 나눌 수 같이 있다. 먹자 이러고 여기다 딱 놓고 같이 막 먹고. 그래서 네가 먹던 거 나 좀 먹고 그쵸, 내가 네. 시켜가지고 너 좀 줄게. 그것도 먹고 네네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집트는 이렇게 했잖아요. 나가면서 누가 계산할지 싸워요. 근데 각자 내가 서로 사겠다. 내겠다고. 서로 내겠다고. 내가 사겠다는 모르는 그것도- 사람인데. 네, 모르는 사람. 그것도 이게 비슷하다. 다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 비슷하네. 진짜. 핀란드에서 가능합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내 식사가 망쳤다. 편히 앉아 있었는데. 내 음식 먹고 즐기려고 했는데 맞아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번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나 혼자 먹고 싶은데 혼자 먹는다고 말하면 또 예의가 아닌가 막 이렇게 맞아요. 보면 예의 신경 아닐 쓰여 것 아이 같고. 씨발 근데 진짜 외로운 나라 같아요. 약간 저희가 행복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다 중국에서 그때 주제 제한이 있습니까? 저희도 없어요. 뭐 자녀가 몇 명인지 막. 아니 여기서 중매 결혼까지 네, 가능하다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중매 결혼 안 했어? 괜찮은 사람 있어. 만나봐.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번호 따고. 모르는 사람인데. 네네, 막 아니, 연락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주는 네네네. 거예요. 내 주변에 친척이나 뭐 가족이나 자, 이웃 그러면 사람이나 식당에 3명이 갔어. 그러면 각자 자기 것만 시켜서 자기 것만 먹는다. 아니다. 그 3명이 나눠 먹을 걸 시킨다. 우리가 항상 그래요. 다 다른 걸 시켜서 같이 나눠서 먹자. 그러면은 중국도 마찬가지? 네, 같이. 많이. 핀란드. 무조건 각자.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제가 시키고,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제가 시켰으니까 제가 계산하고. 그리고 내가 그거 다 먹고. 네. 남이 시킨 거는 똑같은 이유로 남이 다 먹고.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이 계산하고, 더 비싼 거는 시켰으면 더 비싼 거를 내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 먹는 걸 내가 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쵸. 아니, 맛있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먹고 싶은데? 맛보고 싶을 그럼 한입만. 진짜 맛보고 싶으면 시켜야 돼요? 맛있어요? 나도 시킬까? 그러면, 이거 하나 줄까? 딱 이런 빚을 하나 재는 거. 삭막하다, 삭막해. 조금 맛볼 수 러시아는 있게끔. 어때, 러시아? 버스에서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 어디까지 가나? 아니요, 대화를 안 해요. 좋아. 핀란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줄을 서진 않아요. 러시아에서는. 식당에서 자기가 알아서 각자의 음식을 하고 시키고 먹고 또 계산할 때는 각자 알아서 낸 만큼, 먹은 만큼. 버스 안에서 모르는 사람하고 저런 대화 안 한다? 안 해요. 물론 뭐 지나갈게요, 뭐 비켜주세요 이거는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익스큐즈미고. 네, 이렇게 사적인 얘기는 절대 안 되죠. 사적 얘기 절대 안 해요. 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택시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택시는 러시아에서도 약간 이집트랑 비슷한 게 택시 운전기사들은 정치를 제일 잘해요. 잘 알지. 맨날 뉴스 듣고 사니까. 네. 또 러시아에서 그런 농담까지는 있어요. 지정학적인 정세가 너무 어려워서 심지어 택시 운전자 기사들 그거는 논의할 수가 없다. 자, 회사 점심시간이야. 점심 먹고 쿠키를 샀어. 내가 먹으려고. 나 혼자 먹는다? 아니면 나눠 먹는다? 핀란드? 혼자. 내가 먹고 싶어서 산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제가 먹는 거예요. 너 어떻게 혼자 먹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당연히 말을 안 해요. 이거는 당연히 맛있어 보인다. 저도 사와야겠다. 맛있는 걸 사와서 너 어떻게 혼자 먹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고기 사러 갈 거니까 뭐 먹고 싶은 사람 있으면 현금 줘. 그건 문화적인 이유가 있어요. 핀란드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지극히 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위생적인 거예요. 맞아요. 나의 몸과 관련된 거는 지극히 사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그거 공유하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 무례한 행동이에요. 위생의 관점에서. 네, 위생에 관련 거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친구들이랑 아파트를 빌려서 같이 살았었어요. 그때 각자 자기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친구가 그 음식을 자물쇠로 묶어놨어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쿠키 사왔는데 나만 먹고 싶다. 그럼 몰래 먹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몰래 먹게 되잖아요. 넉넉하게. 초등학교 때 그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식 없었어요. 근데 옆 친구가 항상
자기 간식과 엄마가 준비해주신 세미의 간식까지 가져온 거예요. 엄마가 세미한테 이거 줘라. 그러니까 어차피 친구한테- 나눠줘야 하니까. 네, 친구한테 친구가 너 한 먹어볼래? 이거는 너무 늦은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그렇게 말하면 제가 안 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디까지냐면 집에서 거의 엄마만 우유를 마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우유가 있어요. 그거 제가 쓰기 전에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허락 받고. 엄마 우유니까? 네, 엄마 우유니까 이거는 이제 엄마한테? 제가 엄마한테 우리 집인데. 네. 맞아. 러시아도 그래. 어. 엄마 집에 있는 우유 나 먹어도 돼? 네.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엄마가 이 우유는 내가 마실 거야 라고 하면 나는 이 우유를 마실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엄마 거예요, 그게. 야, 이건- 야박하다. 아니 근데 이거는 또 엄마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가족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이것은 엄마가 엄마를 위해서 산 것이다. 아니면 가족을 위한 요리를 위해서 산 걸 수도 그렇게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가 뭐 아파서 특별하게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을 때는 그건 내가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꼭. 그 우유잖아, 근데. 그러니까 뭐 우유는 예시고 네, 다른 거. 엄마가 사서 엄마가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둔 거기 때문에 그게 우유라 할지라도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다. 맞습니다. 전화로. 예의가 아니니까. 자. 지금 쇼크예요. 애초부터 엄마가 내 거고 내가 엄마 거잖아요. 이거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건데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왜 전화했어? 나 뭐 우유 한 잔 마셔도 돼? 너 어디 아파? 미쳤냐? 머리에 물이 너 들어가지? 한국 가서 이상해졌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러시아는 그런데 비슷한데. 네, 핀란드랑 비슷해요. 일본. 근데 그래서 제가 중국에 살다가 일본 유학을 갔잖아요. 네. 그래서 숙소 생활을 할 때 부딪혔었어요. 일본은 또 다르잖아요. 네, 또. 5명이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럼 5명이 먹을 걸 생각하고 뭐 우유나 과자나 이런 걸 좀 넉넉하게 사와요. 그래서 냉장고를 다 채워요. 그럼 저는 애들한테 먹으라고 하죠. 일본 친구들은 절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다. 네, 근데 일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사과나 뭐 포도나 이런 걸 사왔어요. 그럼 나 몇 알 먹고 싶어. 그러면 또 좀 얘도 좀 내 빵을 좀 먹어줘야지 내가 요 포도를 좀 먹을 텐데 손을 안 대니까 이게 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일본은 또 중국하고는 다르고, 그죠? 네,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럼 일본 버스에서 대화 가능합니까? 절대 안. 일본은 눈 감고 있으면 나만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 장소 안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민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 상대하고 대화하고 싶다, 아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렇죠. 막 한국에서 버스 타면 막 아주머니들이 내 그 뭐 딸내미 내 패딩 어딨어? 막 이러면서 막 그 집 사정을 제가 30분 동안 가족이 몇이고 이걸 다 TMI를 다 들었거든요. 그분의 이제 가정 그 환경을.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버스에서 옆 사람과 그런 대화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데. 네, 통화를 하잖아요. 통화를 네, 하면서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해버리지. 통화하면서 본인 그 신상 공개를 다 하니까. 네, 근데 일본은 진짜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조금 이제 적응이 안 됐는데 그러다가 방학 때 중국 갔더니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남녀 관계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 데이트 비용. 각자 냅니까? 남자. 러시아는 남자. 러시아는 남자죠. 네, 전부 다 남자. 핀란드는? 핀란드는 보통 반반 반반? 하는데 이게 첫 데이트는 이제 남자가 초대했으면 남자가 내는 거고 여자가 초대했으면 여자가 내는 거고 보통 약간 반반 느낌으로 더치페이로 여자가 조대했어도 남자가 더 행복했을 텐데. 그럼 남자가 그래요? 아니 근데 여자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남자가 다 부담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적인 의무, 종교적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교에서도 남자가 내야 된다. 중국도 데이트할 때는 약간 여자는 몸만 나오면 되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그렇죠. 나와주는 게 어딨어. 택시부터 집 앞에 다 불러서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일본은 정말 좀 삭막하다고 느꼈던 게 제가 라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커플이 딱 왔는데 남자분이 그 추가를 한 거예요. 저는 나갈 때 더치페이를 하니까 이제 3,000원, 3만 원이면 한 분이 15,000원입니다. 이렇게 그 일본은 나눠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줬더니 여자가 얘가 17,000원이고 제가 13,000원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슈를 추가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맞다 미안해 하면서 본인이 더 많이 내고 그거 맞잖아요. 아니, 식사하면서 싸웠나? 맞는 건데. 아니요, 그게 그냥 문화인 거. 식사하면서 싸우지 않는 이상 아니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예요. 핀란드도. 네네네. 데이트 할 때도 애인인데도 당연한 거예요.
20대에 원룸 개념이 없어요. 원룸? 혼자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예요. 방에 한 개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람이 혼자 그냥 사는 그 원룸 비밀번호 다 공유? 없어요. 아니 따로 살고 싶으면 그럼 다른 2-3명을 찾아서 같이 살아야 돼요. 진짜로요. 그 자체 개념이 없어요. 혼자 하나의 방을 쓴다는 개념 자체가 네, 혼자 살고 싶으면 친구 몇 명을 찾아서 같이 사는 거예요. 방 하나짜리 렌트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그 건물이 없어요. 진짜 원룸이라는 원룸 개념 개념이 자체가 없어요. 없구나. 원룸 개념이 없다. 그래서 그걸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30대 남성. 여기저기서 아랍 친구들한테 기부를 받고 있어요. 먹는 것.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해요. 혼자 사니까. 원래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룰이 있구나. 사람과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 끼면서 사는 거다. 그렇지. 네, 그 정도로. 너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부족하길래 혼자 살고 있니? 아이고 이 불쌍한 녀석 이러면서. 혼자 사는 것만으로 불쌍해요. 그러니까 애인도 없고 친구도 없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이제 아랍 친구가 저한테 그 음식을 주면서 먹어, 너 혼자 살고 있잖아. 그것만으로 끔찍해요. 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고 안 된 존재. 혼자 네. 산다는 것은.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취급된다. 한국 사람들이 이집트 유학할 때 원룸 찾고 있다. 그런 거 없는데 이집트에 사는 한국 사람들 모두 다 쉐어하우스식으로 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원룸이 없으니까. 자, 연인과 휴대폰 내용을 공유한다 안 한다? 이거는 러시아에서도 엄청나게 큰 싸움 주제인데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한다예요. 오, 휴대폰 내용을 공유한다. 네. 연인이라면 네. 기본적으로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의 웬만한 것을 공유한다에 찬성하는 문화예요. 통장도 공유한다? 통장까지는 아니에요. 차라리 통장 공유가 낫지 않아? 네. 근데 돈과 관련된 거는 한국과 분명히 매우 많이 다른 문화가 뭐냐면 러시아 문화 자체가 돈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돈에 대한 얘기도 많이 안 하고 있고 돈이 그냥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뭐 연인끼리 친구끼리 돈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돈은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 네. 우선순위가 그래서 제가 높지 않다.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 친구들이랑 처음에 되게 어색한 것도 뭐냐면 거의 대부분 한국인 친구들은 주식, 코인 막 그런 얘기하니까 이거 되게 어색해요. 저에게는 너무 야망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천박하지. 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은데 굳이 돈에 대해 약간 이런 문화예요. 이집트는 연인들끼리 볼 수 있어요. 야. 오히려 보여달라고 하는데 주제를 바꾸거나 그러면은 의심받는다. 의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복해서 보여줘야 돼요. 미리 똑바로 하고 살아야 되니까 만나기 전에 네. 빨리 지우고 관리를 지울 해야지. 것을 지우고 네. 수정할 것도 수정하고 이름을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남자로. 고등학교 친구 그렇지. 알고 보니까 부장님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거부하기 어렵다. 거부하지 못하죠. 거부했다는 게 숨길 게 있다. 그렇지. 핀란드 공유합니까? 핀란드는 솔직함, 투명성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애인끼리는 혹시나 물어보면 거부하는 거는 중거로 됩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핀란드도 보여줄 수 있는 거지. 거짓말이 없으면 보여줄 수 있잖아요. 통장도 근데 저희가 보여줄 수 있어요. 통장도 거기는 왜냐면 우리가 돈 얘기에 대해서 별로 안 하는데 그 러시아처럼 약간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핀란드는 1년에 한 번씩 여러 국민들의 세금 정보를 공개해요. 전체 공개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저희가 세금을 이웃 다 사람이 세금 얼마나 냈는지 볼 수 있고 그거 보면서 얼마나 벌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다 예측할 계산. 수 있죠. 그리고 혹시나 세금은 제대로 안 냈다?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네. 전 국민을 다 알 수 있어요. 다 찾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람, 애인 뭐. 애인도 찾아볼 가족. 수 있고. 그래서 계좌를 까볼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근데 휴대폰은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하면 보여줘야 되는 문화다. 그쵸. 근데 이게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자체가 좀 이제 심각한 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새끼 누구야? 전현 누구야? 이럴 때.
휴대폰 까봐! 까봐! 맞아. 자, 중국은요? 그래요. 중국도 여자들이 보여달라고 하면 남자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워낙 좀, 예, 여자들이. 일본은? 일본은 서로 터치 안 해요. 일본에서 서로 핸드폰 보여달라고 하는 거는 그냥 헤어지자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의심이 가고 하면 왜 사겨요? 그런 논리다, 거기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귀었던 남자들한테 핸드폰 보여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저한테 보여달라고 하지 말라는 암묵의 이제 신호였죠. 네, 근데 나도 보여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네네네네. 내 거 볼 생각 하지 마라. 네. 근데 여기는 아수라장이다. 그쵸. 이거 판도라의 상자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여는 순간. 여기에는 너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한 3시간 정리해야 되고. 근데 저는 보여달라고 안 하지만 중국 남자들 항상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남자들. 네. 그래서 저는 일본은 절대 이렇게 안 한다. 그럼 일본 다 됐네. 이러면서 저는 뭐 일본, 중국 그 국적을 떠나서 그냥 연인 사이에 믿으면 굳이 보여달라고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 사정은 내가 아니까. 빙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 믿으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남자친구한테는 후배일 뿐이고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여우짓인 것 같을 수도 있잖아요. 불필요한 피곤함을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거 봐도 뭐 문제가 돼요? 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만 아는 문제가 아닌데. 있어. 여자들만 아는 여우짓. 남자들은 모르는데 여자들만 아는 여우짓이 이거 꼬리치고 있는 거야. 딱 보면 여자끼리 알거든요. 막 말할 때 남자는 이런 걸 못 봐. 이런 거. 그런 거 있거든요. 남자는 단순해요. 남자는 단순하니까 여우짓을 모르죠. 그리고 통장은 일본에서 절대 공유할 수 없어요. 부부여도 공유할 수 없고 심지어 그 부부 사이에서 한 명이 이제 사망을 해도 그거를 몰라요. 근데 혹시 대출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럴 때는 들킬 수밖에 없죠. 자, 친구 집에 갔어요. 밥 먹을 시간이 됐어요. 네. 자, 원래 4인 가족 식탁인데 음식이 5명짜리가 준비가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가족이 같이 먹는다? 아니면 친구는 안 먹고 가족들끼리만 먹는다? 친구는 방에서 기다리죠. 아니면 자기네 집에 가서 먹는 거지. 이게 진짜.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약간 그러니까 한 거고. 분명히 친구 왔다는 걸 가족들이 알아. 네네네네. 나 밥 먹고 올게. 잠깐 기다려. 해서 가족끼리 밥 먹고 친구들은 기다린다. 아주 가끔씩 이제 친구 집에 갔을 때 부모님이 첫까지 초대했어요. 밥 먹자고. 초대한 거라면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갔는데 너무 불편해. 내가 왜 여기서 밥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초대했을 때는 같이 먹을 수 있지만 불편하고. 엄청 불편하고 차라리 안 먹어요. 초대하지 않고 그냥 갔는데 밥 먹는 시간이면 그냥 그 가족끼리 먹는다. 네네네. 그냥 빨리 먹고. 친구는 맞아요? 엄청 친한 친구죠. 제일 친한 친구. 제일 친한 친구여도 그쪽 부모님이 야 같이 먹자 이런 말 안 한다. 그쵸. 그리고 하면 오히려 불쾌하다. 가족마다 이제 문화도 다르고 대화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기다리는 거나. 그래서 친구들 가족끼리는 저녁 시간에서 밥 먹고 나는 그 친구 방에서 혼자 기다린다. 네네네네. 와, 이건 예상치 못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친구의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밥까지 해줬어요. 그럼 집에 가서 이거 엄마한테 얘기를 해. 엄마가 거기서 왜 먹었어? 이제 다음에는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올 때 밥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힘들어요. 자, 러시아는 어때요? 러시아는 아이들이 따로, 어른들이 따로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이 섞이면 어색하고 아이들 테이블 이건 따로 합리적이야. 네, 하고 어른들이 따로 먹을 거고. 네. 중국은요? 중국은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가 없어요. 엄마 없어요? 저만 먹을게요. 이러면서 같이 친구 욕해. 엄마랑. 맞지. 이집트는 진짜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비슷해?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한테 할 말이 있어서 갔어요. 할 말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엄마가 붙잡는 거예요. 밥 먹고 와라. 딱 2시간만 기다려봐. 지금 요리 중이야. 2시간만 기다려봐. 식사 시간이 다 돼서 식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식사 시간이 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놀고 있으라고. 밥 먹고 가는 게 국룰. 당연하죠. 네.
와봤으면 무조건 우리 집에서 뭔가를 먹고 가야 되는데 2시간만 기다려봐. 네. 저녁 시간이니까. 네. 제 친구는 제가 집에 없어도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엄마랑 맨날 밥 먹어요. 일본은? 일본은 한 9시가 됐거든요. 근데 그 밥을 먹을 때도 누구 코에 붙이라고 지금 이거를 밥이라고 지금 요만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양이 부족한데 하면서 잘 먹었습니다 하고 9시가 되니까 친구가 너는 근데 집이 멀어서 어떻게 가? 빨리 가라는 얘기지. 그치, 집이 좀 멀어. 어떡하지? 막 그래서 난 자고 가도 돼, 괜찮아. 자고 가도 돼.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서 근데 잘 때 친구가 침대에서 자고 나를 바닥에 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지? 중국은 약간 친구를 침대에서 자라고 하고 제가 바닥에서 자는 게 약간 국룰이거든요. 근데 일본 친구가 그냥 자기가 침대에서 자고 저를 바닥에 베개랑 이불 바닥에서 자.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강아지였으면 강아지. 그래서 일단 바닥에서 안고 잤을 텐데. 바닥에 친구 집에서 잡니까? 네, 많이 자요. 저는 당연히 바닥에서 자는 거지. 근데 이게 이것도 다르네. 식사를 못 했는데 어떻게 자요? 자는 거는 그러면 밥도 못 먹어. 식사를 할 때 저녁 식사는 어떻게 저녁 식사? 배고픈데 지금. 방에 갇혀 있었잖아. 저녁 식사. 빵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빵 정도? 아니면 그냥 집에 갔다 와. 밥 먹고 돌아와? 집에 밥은 집에 와서 먹고 다시 놀러 가. 네네. 계획을 해서 그렇게 이제 약속을 잡고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계획 없이 오히려 친구 집에 가면 모든 계획들이 무너져요. 왜냐면 분명히 친구 엄마가 붙잡을 거니까. 맞아. 자원하라. 나중에 약속을 잡고 가면 안 돼요. 맞아. 무조건 취소. 네. 자, 이거 나 시리즈로 하려고 그래. 재밌어가지고. 한국에서 처음에 이거 진짜 이상하다 싶었던 거 하나씩만 얘기하고 오늘 끝내요. 올주가. 올주가. 맞아, 그거 진짜 죽어도 이상한 아이스 것 아메리카노. 같아요.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게 상상해 보세요. 어딘가에 유럽 갔는데 거기 유럽 사람들이 아이스 삼계탕 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이스 삼계탕. 그런 느낌이야. 네, 그런 느낌이에요. 얼음 삼계탕. 커피는 따뜻하고 마시라고 있는 음료예요. 거기는 아이스 넣는 게 이거 모욕이에요, 이게. 맞아. 이거 약간 부모님이 한국에 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씩 사드렸는데 엄마가 화났어. 왜 커피에 얼음을 넣었어? 그러니까. 혼났어. 저번 주에 중국에서 그 프로그램 제작하는 팀이 한국이랑 드라마를 뭔가를 같이 만들려고 찾아왔어요. 제가 거기 이제 MC 겸 이제 간 거예요. 한국 제작사 대표님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8개를 딱 놓은 거예요, 테이블에. 이 드라마 안 될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매기는 거죠. 차가운 거를 대접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까지 중국 문화를 모르나? 몸에 나쁜 거라는 인식이 있어요. 차가운 음식은. 차가운 것보다 그러니까 냉보다 온이 더 좋아요. 우리 가르치 생각을 하지 말고. 근데 같은 맥락에서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것. 저도 한국 분들이랑 처음 일을 해봤을 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커피 마시러 가야지.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나? 마시나? 했는데 그날부터 몇 년간 매일 커피를 무조건 마셔. 이게야말로 국룰이에요. 커피 발명은 중동이고 커피 개발도 중동이나 아프리카인데 그다음에 유럽인데 언제부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커피를 대한민국에 소개했는지. 그건 러시아 사람이었어. 그래요? 범인을 잡았어. 여기 있었네. 핀란드는 이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희도 국룰이에요. 이게 밥 먹고 나서는 커피 무조건 마시는 거. 근데 저한테는 신기한 거는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무조건 끓이거든요. 커피를. 그래서 그거는 사 먹는 게 아니라. 네네네. 회사마다도 무조건 있고. 해 먹는 것이지 사 먹는 게 아니다. 커피는. 맞아요. 그래도 커피숍에 너무 많이 돈을 쓰게 커피 되니까. 장사가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사장님들 이게 편집해주세요.
그리고, 커피숍에서 한 잔만 사도 엄청 오랫동안 앉을 수 있는 거. 그거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눈치를 주는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국룰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는 카페라는 게 도서관이랑 동요가 돼버린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공부반. 예, 공부반이에요. 스터디실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한국만일 거예요. 맞아요. 아니, 예. 커피숍인데 회의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6명 신기해. 이상 스터디룸 따로 있어요. 커피숍인데. 심지어 그게- 하이에스에서는 막 그렇게 칸막이 있고 사람들이 막 거기는 앉아서 막 그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예, 콘서트 나이트. 그래,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평균적으로 카페에 가서 몇 분 정도가 적정한 시간입니까? 1시간? 저희도 30분, 1시간 정도. 그러니까 다 마셨으면 나가야죠. 이집트는 아침까지 있어도 돼요. 진짜로. 우리는 또 낮에 더우니까 저녁에 많이 활발해지거든요. 그래서 막 해가 질 무렵에 갔으면 새벽에 가는 사람 많아요. 네. 술 문화가 없잖아요. 카페에 가서 게임도 많이 해요. 도미노라든지 카드라든지 여기서 네, 놀아라. 술 마시는 대신에 이렇게 하는. 중국은 최근에 카페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추석 때 가서 좀 놀랬던 게, 그러니까 커피 2잔을 스타벅스에서 시켰는데 한국 원으로 17,000원이더라고요. 네, 조금 부담스럽대요. 약간 고급 문화구나.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지? 저도 그래서 일주일 있는 동안 커피를 마시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네. 스타벅스가 그 점하는 지위가 네네. 우리나라에 스타벅스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랬거든요. 약간 그 느낌이에요. 맞아요. 약간 고급한 네네. 한 단계 위의 문화. 그래서 그쵸. 더 비싼 네. 그런 정도의 지위구나. 거기서. 그래서 시급을 계산해 보면 아르바이트 10시간 해서 스타벅스 오면 끝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앞으로 저희가 시리즈로 해볼 테니까. 네. 자, 오늘 재밌네요. 첫 시간으로 요거 해봤는데 정치 쪽도 얘기해보고 다양하게 얘기해볼게요. 네. 자, 오늘은 가세요. 알겠습니다. 어, 30년산 발사믹 할인 이벤트 하는구나. 30년산 아주 고급집니다. 15년산도 할인하고 있네.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총선 신인 시리즈입니다.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현재 김용 법률 대리인이자 현 민주연구원 이사, 그리고 전 특수부 검사 김기표 변호사님. 김기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민변의 민생경제위원장, 그리고 참여연대 집행위 공동위원장, 문재인 청와대에서 사회혁신비서관이었죠? 예, 초대 비서관입니다. 현재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검사 범죄 대응 TF 김성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현재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 현재 정치보복수사대책위 부위원장, 전 광주고검장 박균택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이 총선 신인 시리즈의 오늘 주제가 뭔가 눈치챌 수 있죠. 예. 한 분은 고검장, 한 분은 특수부, 검사 출신, 또 한 분은 검찰 독재 대책위. 검찰공화국 이거 안 된다.
세 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인이 도전한 지역구와 함께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부천시 을 지역구에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기표 변호사입니다. 부천에서 자라났고 부천이 길러낸 부천의 보배입니다. 기표는 김기표에게 해야 되겠죠? 저는 김기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김기표 변호사님이 보니까 사람들 좀 끌고 왔어요. 보니까 네. 조용히 좀 해주세요 거기에. 저는 안 끌고 왔습니다. 저는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 검찰 독재와 싸우는 성북을의 민생 변호사 김성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2006년도에. 그래서 17년 이상을 민생 전문 변호사로 쭉 활동해 왔는데요. 이 윤석열 검찰 독재가 너무 기승을 부려서 도저히 민생만 챙기고서는 안 되겠다. 윤석열 검찰 독재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검찰 독재 해체하는 역할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검사들 탄핵하자라는 목소리를 제가 아마 처음 내지 않았을까. 다들 소극적이었죠. 검사 탄핵 그게 역사에 없었는데 검사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주당을 설득했고 급기야는 당론으로 우리 지금까지 3명 검사 탄핵했습니다. 여러분 맞죠? 광주 광산구 갑 예비후보 박균택입니다. 저는 윤석열, 한동훈에 의해서 통치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정말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에 성격을 바꿔서라도 정치를 해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선거에 나서게 됐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은 수사 조직이어서는 안 되고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 변함없이 목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들은 다 신인이고 현역 민주당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도전장을 던지셨기 때문에 인지도에서 밀리고 권리당 명단도 확보할 수가 없고 사무실도 없고 불리한 조건이죠? 많이 불리한 조건인데 조금 틀린 말을 하셨습니다. 인지도는 이미 제가 충분히 부천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예비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신인들 다 여기 거쳐갔습니다. 양성소예요. 잠깐 비웃은 거야? 자, 공통 질문. 윤석열 정부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내가 출마까지 결정하게 되었나?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검사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이제 부끄러운 시대가 된 거죠. 정말 검찰을 잘하는 사람이 그 친정을 정말 회복시켜야겠다. 윤석열 정권을 문제점을 한마디로 해결하자면 저는 아랑곳하지 않는 정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국민이 떠들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야당이 뭐라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률을 통과시켜서 가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 엉망인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 귀에 들리도록 내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 이 정권이 정말 무도한 정권이고 탄핵이든 아니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든 분명히 빼앗긴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의 권리를 찾아와야 한다. 이것이 제가 가진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쭉 말하시다가 말꼬리에 힘이 좀 빠져요. 사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살기 어려운데 그런데다가 더해서 검찰 독재까지 해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정말 정적주기 아니면 할 줄 아는 게 없는 이 대통령 경제 성장률이 완전 바닥이고 출생률, 자살률 이런 것들 극히 심각한데도 대책이 없어요. 그나마 하는 것은 부자 감세, 서민 복지 축소, R&D 예산 축소, 성장의 동력까지 갉아먹고 민생을 내팽개치는 것은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거거든요. 저는 그거 바로 탄핵 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수사권 행사 자체가 누가 봐도 공정성을 잃었어요. 그러한 수사권 행사 자체, 그게 바로 저는 탄핵 사유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조속한 집권을 통해서 민생을 살리는 정치, 그 정치를 제가 하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거울 보고 연습하신 거예요? 전혀 집에 거울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의 특징, 그 세 가지로 저는 특징을 잡는데, 무식, 무능, 무례, 세 가지를 저는 특징으로 잡습니다. 그 특징이 지금 국정 운영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적인 마인드가 없고, 항상 모든 것을 그 사적인 기준으로, 주관적 기준으로 세상사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특성을 갖는데, 좀 이따가 뭐가 문제인지 질문하시면 그때 다 버릴까요? 지금 다 얘기를 할까요? 네. 지금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외교 문제,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것이 친미와 친일 아닙니까? 경제 살리기 하나도 못했죠. 문재인 대통령 때 무역 수지가 아마 세계 5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작년에 보니까 200등까지 떨어졌더군요. 북한보다 성적이 더 떨어져 있던데 중국 관계를 저렇게 만들면서 어떻게 경제 살리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인을 위한 그 특검법 거부, 또 측근들 인사 챙겨주기, 그리고 또 하나 뭐 예를 들면은 아무튼 여러 가지 아무튼이라뇨. 예,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많습니다.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것이 수사이다 보니까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의 대상으로 저는 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모습은 제가 과거에 그 윤석열 검사의 특성을 보고서 예측했던 그대로 지금 다 흘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나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공명심의 화신 아닙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도 보면은 말머리 돌리는 거, 말꼬리 잡는 거 두 가지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두뇌를 가진 사람인데 변호사님 좀 짧게 있는 해주십시오. 사람이죠.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저걸 알아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꼭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이란 말로 다 설명이 되는 정권이다. 아무튼. 네, 아무튼. 말하지 않아도 아무튼 하면 다 알아듣는 정권이다. 이게 자,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가지고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을 언급하셨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표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캡처해서 이런 것이냐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의 새 인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한동훈 포즈, 이 표정, 이 각도를 꼭 보여줍니다. 다른 영상도 한번 볼까요? 인천의 희망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네, 아우. 왜 이러는 거예요? 자의식 과잉이 도를 넘었다. 검사 출신 두 분 계시지만은 검사 출신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네.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검사 대신 사과할게요. 검사 출신 내가 나라도 사과해야 될 것 같아. 나라도 이건 정말 사과가 필요해. 많은 이제 검사님들이 선량하게 묵묵하게 사건 처리하면서 인권을 지켜가면서 그런 수사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유독 특수부 사람들만 여기 특수부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특수부도 제가 대신 사과드려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윤석열 한동훈 라인에 줄 서서 출세할래? 예. 하면서 승진가도를 달리면서 나중에 나와서 정관예우 받으면서 떼돈 벌고 하는 걸로 쫙 루트가 정해져 있는 소수의 특수부 검사들의 그 자의식 과잉이 정치를 하면서도 겸손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참고로 형사부였습니다. 저는 사과드립니다. 아무튼 사과드려요.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 동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법대 안 나오고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는데 이게 나오니까 물어봤어요. 친구들한테. 그때 한동훈은 어땠어? 이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만 했어. 대학교 1학년 때 그때부터 고시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정상적인 마인드가 아니다. 운동권의 마지막 세대죠. 그때 처음부터 그냥 입심양명 그 방향으로 달렸다. 그렇죠. 저는 철학과 다니면서 이제 세상에 올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공자를 읽으면서 아 공자처럼 살고 싶다. 가야겠다. 공자처럼 살고 싶다. 저는 민생 전문 변호사, 민변 변호사, 검사. 거기까지만 하시고 공자까지 가지 마세요. 성북을에 나와서 저랑 붙자. 일단 민생 변호사 김성진이랑 정치 검사 한동훈이 한번 붙자. 자. 근데 이게 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약간 이런 포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자기가 대견한 거거든요. 너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약간 이런.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잘하는데. 제가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은 성격이 서로 많이 다르죠. 한 가지 공통점이 그 공명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 표정 같은 것들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을 항상 과시하는 재미로 사는
그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본인은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저게 아마 나오는 걸 겁니다. 검사 시절에는 평이 어땠어요? 검찰 내에서는? 먼저 얘기 볼래요? 프로크루테스라고 하나요? 그 그리스 신화에 침대가 작으면 발과 다리를 자르고 지금 좀 키가 작으면 느려서 죽이는 그런 아테네 강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수사를 한다라는 평을 많이 했었어요. 변호사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그려놓은 어떤 그림대로. 네. 그 그림에 맞춰서 사건을 우겨넣는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대학교 들어와서 무슨 공부만 했다고 하는데 저희 과 1년 후배입니다.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네. 제가 좀 이제 보충을 하자면은 공명심이 항상 넘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애들 같은 행동들을 좀 많이 하죠.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꾸밈새를 드러내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잔인한 면까지 같이 가지고 있죠. 3차장을 하는데 자기가 상사로 모셨던 사람이 예를 들어 피의자로 걸려왔다. 피내사자가 됐다. 그러면 보통은 좀 수사를 피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남들이 관여하게 하거나. 그래도 검사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 아파하면서 접근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겠죠. 근데 더 잔인하게, 더 지독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고 본인이 집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윤석열 짓밟고 넘어갈 사람이라는 거. 제대로 배운 거죠, 제대로. 검찰에서 특수부가 어떻게, 그 특수부가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을 만들어요. 자르고 붙이고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전형적인 사건이 바로 이재명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건을 만들어요. 죄를 만들어요.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하는 것, 이게 바로 탄핵 사유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변호사로서 부딪힌 적이 있어요. 제가 변호한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를 연락을 해라 뭐 이런데 뭐 나는 연락처가 없다 이제 이러면서 서로 옥신각신이 됐어요. 딱 마지막에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연락하십시오. 검찰에 척져서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 분해가지고 학교도 1년 선배고 저는 당연히 알죠. 1년 선배고 특수부 출신인 것도 알고 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을 따라 들어갔어요. 네. 그 말 한마디가 검찰 지상주의를 드러내는 한마디다. 검찰이 가장 최고다. 검찰의 밑보이면 너는 다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이 돼 있어요. 자, 또 있습니다. 어깨를 보세요. 운동 중인가 봅니다. 제가 정치인 20년 가까이 거의 매일 접했는데 이렇게 까치발 하는 사람 없거든요. 앞으로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보통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섰다가 까치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충격입니다. 도대체 이상하네요. 실제 자기보다 더 과장되게 자기를 연출하는 거거든요. 공작새. 자기가 실제로 가진 것보다 조금 더 커 보이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과연 어느 정도 진실이겠는지도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얘기를 할 때 저 사람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나? 2020년도에 사직구장 코로나 무관중 시절이었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부산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사직에서 야구를 보고 그때 볼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한 거죠,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거짓말이거든요. 또는 송정 바닷길을 매일 산책했다. 근데 부산 지청의 관사가 부산지청 바로 뒤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송정 바닷길까지 그 퇴근하면 1시간 반 걸려요. 그 먼 길 가서. 네. 할 필요 없는 거짓말이거든요. 네. 저 발을 듣는 것도 사실 할 필요 없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말을 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IQ가 높은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잘 안 걸리는 편인데 이렇게 내면에 어떤 자존감이 근본적으로는 없는 사람이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세상과 속이면서 자기를 뭐 크게 보이려고 그러지 않거든요. 저처럼. 대신 변호사님은 말이 너무 많아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강한 정치적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손에 왕자. 미신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자 쓰면 왕이 된다 이렇게 누가 써줬겠죠.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걱정하던 게 있어요. 제가 변호사를 한 지 만 10년 됐거든요. 검사로서 책상 맞은편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세상과 피의자와 같이 앉아있는 세상은 너무 다릅니다. 의뢰 입장이라도 돼보지 않고 더 큰 권력을 갖는다 해서 얼마나 위험할까. 한 번도 의뢰 위치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그렇죠. 한 번도 의뢰 위치에 있지 않았고 한 번도 약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큰 재앙일까 이런 걱정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저도 검사일 때는 그게 다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나와서 세상을 보니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나와서 변호사 딱 1년만 해보면 야 이게 세상이 테니스 칠 때도 그게 못 쳐서 한 게 아니고 다 흘려 보내줬던 거구나. 검사라서 일부러 못 쳐줬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만 평생 살아온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나라는 얼마나 큰 재앙인가 이런 걱정을 했는데 바로 이 재앙을 우리가 맞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큰일이다. 적어도 1, 2년 정도는 변호사 생활해보고 검사가 아닌 세상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근데 손에 왕자까지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왕자까지 쓰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이게. 걱정입니다. 참고로 저는 변호사를 4년을 해본 사람입니다. 이제 지금 좀 헷갈렸어요. 한 4년 정도는 해야. 그렇습니다. 을 입장이 돼본 적이 없다. 을을 변론해 본 적도 없다. 저는 을을 위한 변론만 사실 거의 을지로위원회 아시죠, 여러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변호사님 그만 끼세요. 용산 이전하기 전에 현장 답사를 왔던 인물 중에 정체 미상에 미리 신고되지 않은 썬팅 진환차가 같이 따라 들어왔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그때 아마 그 풍수를 보는 사람이 들어온 것 같다라고 이렇게 수사 결과로도 지금 그렇죠. 예, 저는 윤석열 고시 준비생이 사법시험 합격하기 전부터 무속적인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왔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걸 들으셨어요? 예. 뭐 시험을 합격하는 연도까지 맞춰주는 사람이 다 있었다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무속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익히 들어왔다.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대한 태도는 왜 그런 겁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분위기가 가지고. 일본. 제가 다 알고 있을 거다 하고 생각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이 일본 장학생이었죠. 대학교 때인가? 일본 문부성 장학생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일본 놈들 정말 무섭다. 저렇게 그러다가 장학금을 주면 저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겠는가. 라고 학생 때 이미 생각하셨죠?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좀 어려웠기 때문에 장학생 이런 거 좀 어떻게 해보고 이런 생각을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돈을 주면서 너 공부해라. 그리고 한국보다 훨씬 발전했어요. 그러면 야, 일본에서 경외감 같은 게 좀 생길 것 같아요. 그 뿌리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무릎팍에 앉혀놓고 교육을 할 때 일본에 대해서 나오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저놈들 우리 국권 강탈한 나쁜 놈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일본의 문부생의 장학생 제도가 정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거기서부터 출발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왜냐면 저도 장학금 어떻게 한번 받아볼까 그때. 저는 4년 장학금 받고 다녔습니다. 4년 동안 장학금. 야, 쉽지 않죠? 우리 김성진 변호사님은 아무데나 숟가락을 얹으세요.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우리 소통하고 싶은 욕망에. 제가 원래 점잖은 김성진 변호사입니다. 자, 일본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자기가 좋아하면 그게 객관성이 있든 말든 나라가 잘 되든 못 되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실행을 하는 겁니다. 80년대 반공주의 교육을 받은 뒤부터는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친미 친일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이 꽉 차 있고 그 뒤에 심지어는 노태우 대통령이 추진했던 그 북방외교 그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마인드를 가지고서 공부하지 않는 사고, 무식한 사고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친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후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혀 모른다. 저는 헌법에 대한 무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게 헌법 전문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제대로 모르는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엄정한 국익 중심 의무 그것을 저버리고 일본과 군사훈련 같이 하는 것이 과연 국익인지 정말 국민들 다수는 그거 아니라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자기만 국익이래. 일제시대부터 호의호식해왔던 사람들이 그대로 근간을 이루고 왔던 게 여당의 뿌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인 사상에다가 여당의 뿌리, 일제부터 기득권이었던 사람들. 저는 그게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꼬리 내리지 말고. 저는 끝에 꼬리를 내려야 돼서요. 오늘 한 가지 더 또 여쭤보고,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으로, 법조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내가 보기엔 이재명이 제일 이상해. 짧게 해주세요. 네, 짧게. 신상 비공개, 이유도 비공개. 신상 공개에 대한 법이 있는데 그 법 조항에 딱 들어맞는 신상 공개 사항이거든요. 잔인한 범죄에, 중대한 피해에, 범죄 증거가 명백하고 공공의 이익, 알 권리 이런 것들이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신상 비공개, 이유 비공개. 이것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비공개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은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신상 공개를 이런 식으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한다.
이것은 또 정치적 중립 의무 또 위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탄핵? 네. 특수부 검사의 눈으로 보면 어디가 제일 이상합니까? 아까 사과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것은 계속 쉬쉬하고 있다.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제1당 대표가 지금 칼을 맞은 사건이에요. 전 2번 다시 돌려보지 못했어요. 너무 끔찍해서. 저는 그때 사고가 나버린 줄 알았어요. 사고 현장은 폴리스 라인 쳐서 보존해야죠. 근데 왜 15분 후에 뭐 이걸 닦아냅니까? 빗자루 어디서 들고 온 거예요? 경찰서 차에 빗자루 들고 다니나요? 그 피의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어떻게 살아왔고 또 칼 등이 갈려져 있다는데 이게 전문가 아니고서 과연 가능한지. 칼 찌르는 장면을 보면 그게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깁스로 돌리죠. 깁스로 가서 돌리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국가는 정확하게 그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그것부터가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본인이 써놨던 입장문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 범행의 동기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그게 담겨 있을 텐데 그걸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들 사건 수사할 때 감춰야 할 것을 다 드러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모으는 이상한 행태를 벌이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왜 그래야 했을까? 공직자들이 자기 출세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상식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처신하는 그런 입장을 한번 촉구해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본인 지역구에 계신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주민들에게 짧게 제발 부탁해요. 경기도 부천시을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기표 변호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젊은 일꾼이 부천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천에서 초, 중, 고를 모두 나온 부천이 길러내고 부천에서 자라난 이 김기표가 가장 애정있게 부천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는 김기표가 있습니다. 부천에는 김기표가 있습니다.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 부천 시민 여러분, 저 김기표가 여기 있습니다. 김기표를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요? 저요? 성북을의 민생변호사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 검찰 독재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생을 살리는 우리 민주당 정부가 바로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 목표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대대적인 세력 교체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신주류의 등장, 저뿐만 아니라 젊고 능력있고 도덕적이면서 개혁적인 그러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민주당을 확 바꾸는 역할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생 살리는 정치인 김성진 변호사 성북을에서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 검찰 독재와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광산구 갑 그 시민들 중에 제가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한동훈하고 같은 종류의 인간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인종이 다른 착한 검사였다는 거 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누군지를 알고 검찰의 문제점이 뭔지를 알아야 윤석열, 한동훈 정권을 견제를 하고 또 검찰을 바르게 개혁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저 박균택에 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말이 너무 많아요. 밖에 나가서도 시끄럽네.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저축을 하긴 하는데 돈이 잘 안 모이네. 재무 설계가 필요하시군요. 재무 설계? 그거 보험이나 펀드 상품 파는 거 아닌가요? 두 바보의 재무 설계는 다릅니다. 두 바보는 당신의 꿈과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럼 전 종편을 사고 싶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두 바보의 재무 설계를 검색하세요.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메이저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자, 오늘은 6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다 아실 테고, 오늘 저희 방송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이재명 대표 정무조정부실장, 김지호 부실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호입니다. 이 셔츠 있잖아요. 셔츠를 경찰이 수거를 안 했어요. 이 셔츠를 찾아낸 분입니다. 일단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 부실장님 아이스크림 먹고 네. 아이스크림 맛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자, 부실장님 어때요? 훈련한 대로? 예. 너무 진하게 맛있습니다. 너무 진합니다. 설정 멘트 같아. 요 견습생 안규령. 맛있어요. 잡숴봐. 잘한다. 여러분, 발사믹과 그릭 요거트. 어머, 이게 무슨 조화야? 발사믹은 알겠다. 그릭 요거트 알지. 근데 이게 무슨 조화야? 이게 무슨 조화야? 너무 맛있잖아. 네, 안규령 변호사도 뭐 하나 해요, 그러면. 그릭 요거트하고 한쪽에는 아이스크림이 살짝 녹았어요. 그리고 딸기에 발사믹을 올려주신 건데, 아시다시피 그릭 요거트가 맛있긴 한데 좀 꾸덕꾸덕하다고 하니까 너무 좀 진하잖아요. 그거를 아이스크림이 싹 코팅을 해요. 그 위에 이게 달콤하고 담백한 맛이 있는데 신맛이 빠졌잖아. 약간 새콤하게 싹 더해진 겁니다. 거기에 딸기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입에서 한꺼번에 터진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달고 담백하고 시고 달콤한 이게 부드럽게 코팅된 아이스크림. 안 먹어보시면 내가 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이 사기꾼들 이걸. 자, 영화팀도 짧게 해주시고. 예. 진짜 제가 원래 이거 그릭 요거트 한번 가져와가지고 시식도 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하자고 졸랐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했는데 이 모데나 지방에서 난 이 포도로 만든 그 발사믹 식초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 풍미가 진짜 이 그릭 요거트의 그 30년산의 이 식초는 정말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알 수 없는 너무 잘 맞는 궁합이에요. 정말 요즘에 이제 1월 초에 연초여가지고 다들 사주도 많이 보시고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진짜 그냥 천생연분이에요. 얘네의 궁합은 정말 따라올 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참 과하네,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나 예쁜 이 고급스러운 이 케이스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열기 쉽게 되어 있는 너무 고급스러운 뭐 트로피 같지 않으세요? 이거는 트로피 같아요. 이거는 딱 열면은 네. 여러분 발렌타인데이예요. 이런 거 선물하세요. 초콜릿 대신에. 넌 내 인생의 트로피야. 이런 거 있죠. 네. 아유, 누가 요즘에 초콜릿 선물해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네, 이런 거. 네. 얼마나 센스가 있어요. 유머 감각도 느껴지고. 유머 감각도 네. 느껴지고. 그래서 자, 잠시만요. 중요한 거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도둑 들었을 때 이거 벽돌로 무기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 지금 15% 할인하고 정가에서 15%. 이건 되게 15% 할인에 이거 케이스 그냥 갑니다. 케이스가. 예, 설날이 가까우고 발렌타인데이가 가까우잖아요. 여러분 이거 선물하시라고 선물용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케이스 값 저희 받을 거예요. 받을 예정이에요. 이번 기회에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파지 마. 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김지호 부실장 현장에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병원도 갔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셔츠가 어디 가 있는지 찾아낸 분이 부실장님이에요. 이거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병원에서 이런 와이셔츠는 재활용이 안 되니 폐기하는 게 어떻겠냐. 그 당시에는 저희는 저게 증거물이라고 생각을 못 했고. 그 당시에 경황이 없었겠죠? 예, 없었고. 바로 1시에 헬기 타러 올라갔죠. 예. 그리고 이제 밖에는 경찰관들이 한 40명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어요. 예. 증거물 확보나 이런 거는 사실 걱정을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는데 1월 3일 날 증거물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누가요? 경찰관이요. 피해를 입은 거를 증명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옷이나 이런 거를 찾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 증거물을 첫날 확보한 게 아니라 예. 부실장님한테 그거 어디 있어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물어보고 저보고 이제 증거물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현장에 분명히 혈흔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바닥에 홍건이 젖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수건하고 거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대고 있었으니까. 그걸 확보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혈흔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바닥에. 혈흔 사진을 찍고 물로 지운 게 아니야? 1월 3일 날 수사관은 혈흔 사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혈했던 수건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폐기물 업체 연락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찰에서 연락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본 게 아니라 지금 부실장님한테 물어본 거야, 그지? 그 사람들은 서울대 병원에서 셔츠가 폐기된 줄 알았던 거예요. 밖에 40명이 있었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실장님은 찾는 거를 왜 걔네는 못 찾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제가 경찰한테 물어봐야 말이죠. 아니 제가 미안해.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4일간 잠을 못 잤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휴가를 냈습니다. 우리 상담 치료도 받고. 트라우마가 돼서. 근데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증거물을 찾아야 되니까 부산대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모든 의료 폐기물은 어느 업체에 간다. 그래서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또 전화를 하고 그 사장님한테 폐기물을 좀 중단해 달라. 제가 찾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환경부에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직접 환경부 사무관하고 통화를 해서 이 증거물을 꼭 확보해야 된다 얘기를 했더니 공식적으로 못 해준다. 수사기관한테 협조를 받아서 압수수색을 받던지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죠. 경찰관한테 이게 경찰서에 거꾸로. 예. 우리 부실장님이 일단 폐기를 중단시켰고 첫째 직접 회수하려고 했더니 그거는 수사기관만 가능하다. 네. 그래서 경찰이 연락했어요. 네. 경찰이 찾아낸 게 아니네. 그렇죠. 부실장님 찾아가지고 경찰이 알려준 거야. 예, 맞습니다. 예. 경찰은 그때까지 어디인지도 몰랐네. 예, 계속 서울대 병원에서 폐기했냐 계속 그것만 물어보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네. 부실장님이 전화 몇 통 해가지고 알아낸 거를.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좀. 묻는 말에 답해주세요. 예. 몰랐어요. 제가 중단도 시켰고, 제가 알려줬어요. 그리고 혈흔 사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 통화로 있거든요. 자, 봅시다. 그 현장에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네네. 혈흔 사진 같은 건 있나요? 아니, 그거랑 DNA도 저희가 다 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니, 그러니까 현장 사진이 있어요? 잠시만요. 바닥에 혈흔 사진이 있더나. 그거는 저희는 없어요. 아, 그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 지혈을 할 때 저희가 수건이랑. 네네. 아니, 그거 다 주시면 좋죠. 아니, 그러니까 수건이랑 가재도 있었어요. 네네. 그것도 혹시 증거물로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 없어요. 난 이게 혈흔 사진도 없다는 게 너무 골 때려요. 경찰은 증거가 다 확보됐기 때문에 물 청소를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밝혔거든요. 사고 발생하고 40분 만에 물 청소했거든요. 근데 부상시경 관계자가 지금 분명히 우리 부실장님하고 통화할 때는 그 혈흔 사진이 있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거 또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계속. 아따 질문 참. 이게 27분이란 말이에요. 10시 40분에 도착해요. 46분에 도착하고 이재명 대표가 타고 떠나는 게 10시 51분이란 말이야. 근데 11시 6분에 15분 후에 이 차가 도착하죠? 앞쪽
형사기동대 차량에서 생수 가지고 내리죠?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순찰차에서 이제 물통에 물 있는 상태로 내리죠? 그러니까 물 청소는 했는데 현장 혈흔이 있는 사진은 안 찍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과도니 노인이니 여기 출혈량이 적다라는 이 대테러 종합상황실의 문자, 이 문자가 이 청소할 때 시간대가 겹치거든요. 이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출혈량이 적다고 하는 문자가 나갔는데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현장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문자를 발송하게 만든 쪽과 현장 청소를 지시한 쪽이 같은 거 아닌가? 컨트롤 타워가? 근데 나는 현장 사진은 찍었을 줄 알았어요. 엄청 중요한 거 물어보셨어, 그때. 저한테 자꾸 찾아내려고 하니까 그러면 경찰은 뭘 확보했냐를 물어봤고. 그렇지. 부산시경 관계자는 네네. 옆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 사진 있냐고. 현장 혈흔 사진이 없다는 거잖아요. 현장 혈흔 사진과 지혈에 쓰인 수건과 거지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물어보니까 구두로 톡으로 뭐 그 다음날 찾았습니다. 뭐 이렇게는 왔는데 저한테 확인시켜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지나 이런 건 찾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말은 했습니다. 현장 사진은 보신 적이 있어요? 못 봤습니다.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 이렇게 경찰들이 뺑 둘러싸가지고 우산으로 가려놨어요. 유튜브들이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때 혈흔 사진을 뭐 찍거나 그랬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사진을 안 찍고 가리고만 있었던 거야. 사진을 못 찍게 할 목적이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 맞습니다. 경찰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 발표에서도 와이셔츠만 보여줬지 수건하고 거즈, 혈흔 사진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예. 굉장히 중요한 통화를 하셨네, 그때. 아니, 저는 일단 박수 받아요, 그냥. 이 통화는 진짜 중요한 통화다. 자, 다시 들어봅시다. 그 현장에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네네. 혈흔 사진 같은 건 있나요? 아니, 그거랑 DNA도 저희가 다 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니, 그러니까 현장 사진이 있어요? 잠시만요. 바닥에 혈흔 사진이 있더나. 그거는 저희는 없어요. 아, 그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 지혈을 할 때 저희가 수건이랑. 네네. 아니, 그거 다 주시면 좋죠. 아니, 그러니까 수건이랑 가재도 있었어요. 네네. 그것도 혹시 증거물로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 없어요. 저 때 당시에는 이 대표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몰랐던 상황인데 폴리스 라인은 고사하고 형사기동대 본고차에서 생수를 들고 와서 청소를 시작해요. 경찰이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해 뒤늦게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15일. 뭘 사실 주영 못했잖아. 여기 당사자가 여기 있잖아. 그 얘기들을 4일 오후에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재차 영장을 받아 다음 날인 5일 와이셔츠를 확보했다. 그거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못 찾고 있었잖아요. 사진도 찍지 않았는데 물청소부터 하자. 이게 말이 되나? 다른 경찰서에 있는 경찰들에게 물어봤어요. 경찰이 이런 일을 하는 게 가능하냐? 물청소. 네, 가능하냐?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가 지금 막 응급차를 타고 떠났는데 그 자리에서 생수를 가지고 와서 여기를 청소를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경찰이 직접.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경찰이 그럴 수가 없다. 근데 심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시 라인을 타고 가면 간단하다. 이런 보도 문자가 나온 것도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문구다. 이 보도 라인, 지시 라인이 분명히 있고 이거를 다 까면은 밝힐 수 있다.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책임을 밝혀야 된다.
윗선을 밝혀라.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의 무전 기록을 계속 밝히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경찰이 절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도 그리고 안 김지호 찍고. 부실장 같은 경우에는 당을 위해서 대표님을 위해서 실은 뒤에서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을 안 많이 하고 보이기 쉽지 않을 계신데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상 보면 보입니다. 이런 이상한 점들을 언론이 너무 다뤄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셔서 출연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화 기록을 남기셨네. 그때는 다들 경황이 없을 때라 이 시경 관계자도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안 된 채 말해버린 것 같아. 지금 물어보면 있다고 하고 공개하라면 공개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끝날 건데 그때는 아니요 없어요. 가지고 있나? 없는데요. 없어요. 없으니까 없다고 한 거지. 그때는 지금 물어보면 있다고 할 것 같아. 수사 기록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 있는지 없는지 공개할 수 없다. 메롱. 사건 당일날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68명의 검경 메머드 수사팀이 해서 이 사항을 철저히 수사하겠다. 밤에 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수사 조작, 증언 조작을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뭔가 또 조작하지 거꾸로 않을까? 68명이 뭔가 조작하지 않을까? 그럼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고 일어나서 저희는 다 사건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희한테 사건 피해를 증명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의심스럽고 녹음 기능이 없어요. 아이폰에. 네, 잘 쓰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녹음하신 거예요, 이거? 아니 그래서 핸드폰을 녹음기 되는 거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 다 기록을 하자. 진짜 잘하셨다 이거는. 네. 오. 그래서 셔츠와 옷을 계속 내놓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없다. 피해 증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데 네네. 셔츠를 네. 부실장님한테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계속 얘기를 자기들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혈흔 사진하고 수건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거는 확보했냐? 그냥 역으로 되물어본 거예요. 그런 성질 나가 성격 때문에 나온 거구나 이게.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욱해가지고 니네는 네 할 일 했어? 그렇게 해서 물었던 거구나 이게. 밖에 40명 있었거든요. 부산대병원 밖에 경찰관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살인사건이 될지도 몰랐던 경우였고 현행범이에요. 그 자리에 경찰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나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 이게. 현장 경찰로서는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여러 없죠. 가지 상황이에요. 아니 경찰이 그래서 범행 현장을 청소하는 경우가 있냐 단 한 번이라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 사건 현장을 청소하고 가는 경찰이 어디 있어요? 범죄 현장을 훼손한 거죠. 야, 현장 사진 하나가 경찰한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신원도 비공개, 사유도 비공개란 얘기를 했었을 때 잠깐 들었던 생각이 어차피 재판 들어가면 기록 다 내야 되고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수사 기록이 다 있을 텐데 이걸 왜 감추나 뭐 총선 때까지 미루려고 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면 원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절대 현장 경찰은 아니다. 윗선이 있다. 현장 경찰이 그런 판단을 했을 리는 없지. 경찰이 하던 패턴이 아니잖아, 이거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무전 기록을 내놓아야죠. 우리 거업이 음모론 내놓을 때가 됐는데. 하나 떠오르는 게 있긴 한데. 일단 말해놓고 네. 따로 쇼트를 만들어줄게. 만약에 뭔가를 기획했다라면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씌워진 온갖 그 악명들에 어울리게도 새해 벽두부터 자작극을 통해서 그러면 피자국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심하게 다치셨는데 돌아가시진 않은 거야. 어떡하지? 이러다가 결국은 얘기가 헬기 쪽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아예 실패하거나, 네, 아예 성공하거나, 두 가지 상황만 상정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처이나 네. 생명의 시장은 없어. 그렇죠. 그 시나리오라면 실패는 했는데 경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별일 아닌 걸로. 네, 그럼 그 문자랑 저 물 청소한 거랑 다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별일 아닌 걸로 만들려고 한 건 아닐까? 네. 별일 아닌 걸로 만들면 그 뒤에는 이제 극우 유튜브에 온갖 음모론자들이 나와가지고 역시 이재명 뭐 종이로 해놓고 종이에 불과한데 네. 호들갑 떨거나 그러면은 칼을 만든 것도 좀 이해가 가지 않나요? 칼을 봤을 때 누가 한 방에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저거 내가 썼던 칼인데?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굳이 칼 모양도 굉장히 성가시지만 이렇게 그 뒷부분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칼 모양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앞에까지는 그럴듯한 시나리오지. 너무너무 그럴듯하네요.
내가 말해놓고 이러는 건 좀 민망합니다만. 이런 상상과 추론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상하잖아. 경찰이 왜 갑자기 현장 사진도 안 찍고 물청소를 했지? 아직 병원에 도착 안 했는데? 근데 물청소부터 해야지.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봉고차에서 저 생수는 진짜 누군가의 명확한 지시가 아니면 얼마나 그 지시가 다급했으면 다급하고 주변에 하다못해 뭐 화장실에서 물을 퍼오는 것도 아니고 생수통을 들고 와서 사람 먹는 생수통을 막 뿌리고 있잖아. 상식적으로 원래 사건이라면 과학수사대가 먼저 가야죠. 대한민국 CSI 있어요. 제가 현장 경찰관들 지휘하는 모습을 봐서 아는데요. 네. 이 전부 무전기를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관망적이었거든요. 현장에서 모든 움직임은 다 통제되고 있었고. 그렇겠죠. 그리고 우산이라든지 저렇게 삥 둘러싼다든지 이거는 누군가 지휘를 한 겁니다. 물청소 이것도 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진을 찍으라고 지휘를 했으면 사진을 찍었을 것이고, 증거물을 수집하려고 지시를 했으면 증거물을 수집했을 것이고, 그렇게 지휘에 따르시는 분들이었어요.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물어야 되겠다. 다 확보해서 물청소 했다고 했으니까, 불시장님이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아닙니다. 맞아! 현장 사진이 경찰에 없을 줄이야. 어머나. 진짜 절대 없다. 영장을 경찰이 신청해야 되는데 영장에 첨부할 증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현행범으로 살인미수가 되는데 철저하게 이 현장을 없애는 쪽으로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증거조차 사실은 확보할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막상 뭐 첨부를 해서 내야 되는데 없네. 갖고 계신 거 있냐고 막 따지다가 이렇게 나온 거죠. 아까 경찰에 답변할 때 DNA는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 라고 판사라면 영장을 내주려면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경찰이. 이게 무슨 입었던 셔츠에서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야?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헛소리해? 현장에 있었던 많은 당직자들이 지금 그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김지호 부실장도 지금 씩씩하게 현장에서 말씀은 그걸 하시지만 봤으면 진짜 트라우마 생기지. 네. 한민수 대변인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펑펑 우셨어요. 아, 그때 현장 네. 떠올리면서 규령아, 나 대표님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 라고 하시면서 진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자, 현장에서 병원까지 수행하셨죠? 제가 서울대 외상센터까지 다 수행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부산대에 도착했을 때 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는 나왔어요? 응급처치, 일시적인 봉합을 하고 네. 다 의사들이 이제 CT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자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때 혹시 뭐 남긴 말 없어요? 2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명? 네, 체온이 낮고 목소리에 힘이 없고 기력이 없으셨는데 첫 번째는 김혜경 사모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거를 부탁을 하셨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새해 인사를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최고위원하고 지도부는 병원으로 오지 말고 평산 사저로 가서 꼭 새해 인사를 하고 일정을 소화했으면 좋겠다. 제가 나눈 대화 2가지입니다. 예. 아내에게 잘 좀 말해주라.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나한테 오지 말고 문 대통령. 네, 맞습니다. 생사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 CT를 의사들이 보고 같이 그 결과를 말해주진 않았으니까. 예, 지혈을 일시적으로 시키고 다 이제 CT 회의하러 갔을 때 저랑 단둘이 있을 때 이제 그게 그날 했던 유일한 말이에요? 예, 제가 소통한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증인이네. 잊어버리기 전에 다 기록해둬요. 제가 그거 다 써놨습니다. 이 통화 진짜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뭐 대표님 본인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의연한 모습으로 당무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망상에 빠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살인 미수범은 정치적 신념에 따른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최고위 복귀해서 발언 마지막에 했던 말이에요, 오늘.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자, 내가 지난주 얘기했잖아. 불사. 이재명 대표 왔을 때 조그맣게 얘기했어, 옆에서. 저를 시켜주십시오.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조그맣게 해야 돼. 조그맣게.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나 보다. 조그맣게. 대표님 불사신. 이재명 대표가 방금 한 결코 죽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멘트라고 봅니다. 자, 끝났어요. 가세요. 이재명 살인미수, 김구 암살 이후에 가장 직접적인 요인 살해 시도였다고 보는데, 근데 실패했어. 이재명 불사신, 불사신, 불사신. 끝!